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전부를 준다고요? 아버지가 나 말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회장님은 돈이 아닌 마음을 남기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유언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저 걸레를 들고 일하던 사람이었소. 그분이 내게 빚졌다고 느꼈다면 난 그 마음으로 충분했소. 나는 받은 걸 돌려줄 뿐입니다. 그게 내 방식이니까요. 가난한 청소부 한 사람이 대기업 회장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30년 동안 조용히 한 자리를 지켜온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스토리가 흥미로울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진심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립니다. 그날 경기도 수원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위치한 대형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로 북적였다. 대기업 회장의 부고 소식은 하루도 되지 않아 뉴스와 커뮤니티를 뒤덮었고 수많은 이들이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조의를 표하러 찾아왔다. 분향소 중앙에는 고인의 유품과 사진, 그리고 하얀 국화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조문객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 중앙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그 틈에서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구석에 앉아 의자 하나하나를 닦고 있던 한 노인의 손길이 눈길을 끌었다. 바로 장례식장 청소부로 일하던 동수 씨였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마치 수십 번 반복한 일인 듯 걸레를 접고 구석진 자리를 정돈하며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잔잔한 움직임은 곧 그 장례식장의 공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시작이었다. 정중한 절차 속에서도 유산 분배에 관한 말들이 은밀히 오갔다. 조문을 마친 친척들은 숙자씨를 중심으로 모여 앉아 도대체 얼마가 남았느냐, 상속세는 누가 내느냐 등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고 회장의 아들 재현 씨는 아버지의 얼굴이 박힌 영정 앞에서 수백 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의 비서였던 진우 씨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꺼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의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름 없는 청소부가 그날의 중심이 될 줄은. 경기도 수원 외곽 낡은 빌라 단지 뒤편에 자리한 장례식장. 한낮의 햇살조차 희미하게 스며드는 그 공간 한편에서 동수 씨는 늘 똑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똑같은 순서로 일을 시작했다. 30년 넘게 주말도 휴일도 없이 같은 자리에서 걸레를 짜고 바닥을 쓸고 남들이 흘린 흔적을 말없이 지워왔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외우지 않았고 그는 이름을 먼저 말한 적도 없었다. 오직 맡겨진 자리, 그곳을 매일같이 지켜왔다. 동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혼자였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다. 수원 근처의 허름한 옥탑방에서 아침을 맞고 장례식장의 습기 찬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어진 나이,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단정했다. 구겨진 작업복 하나 없이 걸레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된 수레는 그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와 마주치던 이들 대부분은 그를 청소하는 어르신으로만 기억했다. 말을 걸지 않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장례식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늘 한결같은 평이 있었다. 그분은 이상할 정도로 정갈한 분이야.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뭔가 품은 게 있어 보여. 서울에서 내려온 재현 씨는 그런 동수 씨의 존재를 알아차릴 여유가 없었다. 대기업의 임원으로 아버지의 죽음 이후 하루에도 수십 건의 위로와 문서가 쏟아졌고 형식적인 조문 응대를 하면서도 내심 가장 신경 썼던 건 남겨질 유산과 회사의 향후 지분 구조였다. 평소에도 감정 표현이 적은 그는 장례식 내내 무덤덤한 얼굴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숙자 씨는 고인의 여동생이자 젊은 시절 가족들과의 갈등 끝에 서울로 떠나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인물이었다. 조카들과는 명절에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고 오랜만에 참석한 이 장례식에서도 어색한 기류만 감돌았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민감했다. 특히 재산 분배와 관련해서는 날이 선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진우 씨는 고인의 비서 출신으로 병상에 누운 회장을 가장 가까이서 돌봐온 인물이었다. 회사 안팎의 비밀은 물론 그의 마지막 의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도 했다. 조용하고 깍듯했으며 유 원장을 직접 전달받은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다. 모두가 그의 손에 들린 서류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의 말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전히 말없이 걸레를 짜고 있던 동수 씨가 있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이 모든 이야기를 뒤바꿔 놓을 존재라는 걸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다. 장례식장 한복판, 검은 정장과 조화 사이에서 조용히 울리는 진우 씨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유 원장을 남기셨습니다. 생전 가장 믿고 함께 나눈 인연에게 그 유산을 맡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순간 장내가 잠시 멈춘 듯한 침묵에 잠겼다. 재현 씨는 눈을 크게 뜨고 무언가를 예감하듯 진우 씨의 손에 들린 봉투를 바라보았다. 숙자 씨는 얼굴을 찌푸렸고 친척 몇몇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누구나 마음속으로 예상했다. 분명 그 이름은 재현일 것이다. 아니면 회사의 차기 지분 관리에 따른 일부 인물들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상속인 1순위, 수원 장례식장 소속 미화 담당 동수 씨. 진우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동시에 아주 조용했다.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향했다. 구석, 묵묵히 청소도구를 손에 들고 있던 동수 씨. 걸레를 짜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의자 하나를 벽 쪽으로 밀고 있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숙자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재현 씨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얼굴이 굳어졌고 친척들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선명했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속삭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 이름 하나로 고인의 삶과 유산, 그리고 가족이라는 체계가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진우 씨는 유 원장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덧붙였다.
회장님께서는 이분을 가족보다 가족 같은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긴 시간을 함께 했으며 가장 많은 믿음을 남기고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더 이상 조용한 추모의 공간이 아니었다. 분노와 의심, 그리고 본능적인 탐욕이 피어올랐다. 재산은 그저 결과일 뿐이었다. 문제는 왜 그 사람이었는가였다. 왜 고인은 피보다 먼 이에게 그 모든 걸 남겼는가? 그 중심에서 여전히 말없이 바닥을 쓸고 있던 동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고 고인의 뜻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말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그는 묻힌 진실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거운 납덩이처럼 가라앉았다. 조문객들은 말을 아꼈지만 시선만큼은 숨기지 못했다. 처음 보는 이름, 들어본 적 없는 사람. 청소부라는 단어가 덧씌워진 동수 씨에게 향한 시선은 이해보다는 경계였고 호기심보다는 불편한 거부감에 가까웠다. 숙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 씨 앞으로 다가갔다.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에게 모든 유산을 준다고? 진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유언장을 다시 접었다. 고인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따라가야 한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숙자 씨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가족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건 유산이야. 감정놀이가 아니라고. 그녀의 울분은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해왔던 지난 세월의 분노, 외면당했다는 상처, 그리고 이제야 뭔가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기대가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절망이 얽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재현 씨는 침묵을 지켰다. 처음엔 믿기지 않는 듯 유언장을 뚫어져라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입술이 하얗게 질리도록 굳게 다물어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십 년을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아왔고 그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회사를 함께 지켜왔는데 정작 마지막 날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 모든 것을 그 낯선 사람에게 넘겼다. 그 누구보다 동수 씨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 하필 당신이었죠? 그 질문은 가슴 안쪽에서만 맴돌 뿐 끝내 나오지 않았다. 한편 동수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이미 오래전 알고 있었던 미래인 듯 담담했다. 그는 조용히 손에 든 걸레를 접고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고인의 영정 앞에 천천히 다가가 그 사진을 놓았다. 그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회장과 누군가의 어깨를 나란히 두고 웃고 있는 두 남자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동수 씨였다. 그리고 고인의 손은 분명히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진우 씨는 그 장면을 확인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사진은 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지갑에 넣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오래 함께한 친구라고 하셨죠. 내가 형처럼 의지했던 사람이라. 숙자 씨의 표정이 무너졌다. 재현 씨는 말없이 시선을 떨궜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른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동수 씨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고마움도 원망도 아닌 그저 오랜 시간의 약속을 조용히 지켜내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장례가 끝난 후 며칠 유산 분배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자 언론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다. 장례식장 청소부에게 대기업 회장의 전 재산 상속, 그 이유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주요 포털을 장식했고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동수 씨의 사진을 찾아냈다. 그러나 동수 씨는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취재 요청도 인터뷰도 모두 거절했다. 전화기는 꺼진 채였고 장례식장에서조차 그의 흔적은 사라졌다. 남겨진 사람들만이 혼란 속에 남겨졌다. 숙자 씨는 분노에 가까운 억울함을 토로하며 변호사를 찾았다. 그 사람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유언장이 진짜인지도 확인해야 해요. 그녀에게 이 모든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자 수치였다. 고인의 피부치라는 자부심이 산산이 부서진 지금 무언가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를 견딜 수 없었다. 반면 재현 씨는 말없이 회사로 복귀했다. 누구도 그에게 이 일을 직접 묻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엔 피로와 감정의 깊은 골이 드리워져 있었다. 사무실에 홀로 앉은 그는 아버지의 생전 메모장을 펼쳐보다 마지막 장에 남겨진 필체를 발견했다. 동수, 내 평생의 가장 인간적인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 그 문장 하나가 수십 년간의 거리감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그날 밤 재현 씨는 어머니의 유품이 보관된 서랍을 뒤졌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놀랍게도 그 사진 속에도 동수 씨가 있었다. 젊은 시절의 고인과 함께 손에 국수를 들고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표정 속에는 가족이라는 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진우 씨는 조용히 동수 씨를 찾아 나섰다. 서울 근처 그가 마지막으로 살던 옥탑방 주소를 들고 찾아간 그는 비어있는 방과 반쯤 닫힌 창문을 마주했다. 방 안에는 책 한 권이 열려 있었고 그 위에는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나는 받은 만큼 돌려주겠습니다. 그가 아꼈던 곳에 그의 뜻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언론을 통해 작은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수원 고등학교 인근 김재호 장학재단 설립. 설립자는 동수 씨. 고인의 본명인 김재호를 딴 이름의 그 재단은 재산의 90%를 지역 청소년의 교육에 쓰겠다는 선언과 함께 조용히 출발했다. 이사회도 실명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는 그 뜻에 감동했다. 숙자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침묵했다. 그 뒤 처음으로 고인의 사진 앞에서 스스로 은졸였다. 형, 나보다 그 사람이 더 형의 진짜 가족이었네요. 그리고 재현 씨는 사무실에 모여든 임직원들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맡겼지만 저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그 뜻을 존중합니다. 그 말에 더는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가장 당황했던 이들이었지만 결국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이들이기도 했다. 이제 돈은 사라졌지만 남은 건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향한 방향은 누구보다 조용히 살아온 한 사람의 손끝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재단 설립 소식이 퍼지고 나자 언론과 대중의 시선은 더욱 집중되었다. 누구나 알고 싶어 했다. 청소부라는 신분으로 대기업 회장의 신뢰를 얻은 사람. 하지만 아무리 파고들어도 동수 씨의 흔적은 깊지 않았다. 인터뷰 하나 없이, 공식 석상 한 번 없이 그는 모든 것을 말없이 처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해석과 의심을 낳았다. 소문은 다시 들끓었다. 정말 청소부였을까? 혹시 숨겨진 형제 아니야? 사기 아닐까? 조작된 유언장 아니야?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조용한 삶이 그렇게 큰 무게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숙자 씨는 여전히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었고, 재현 씨는 그 시선을 묵묵히 견디며 회사를 지켜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진우 씨가 다시 한번 등장했다. 이번엔 작은 녹음기를 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직접 음성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유효하며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었다. 흐릿한 숨소리, 그리고 쇠약해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이 세상 떠나기 전 내 삶의 유일한 빚을 갚고 싶다. 동수, 그 친구는 내게 형이었다. 내가 아버지를 등졌을 때 그가 날 대신 품어줬다. 돈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시간을 지켜준 유일한 증인이었어. 그에게 내 유산을 맡긴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약속이다. 녹음이 끝나자 장례식장의 마지막 날처럼 정적이 흘렀다. 숙자 씨는 손끝을 움켜쥔 채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재현 씨는 눈을 감았다. 진우 씨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덧붙였다. 그는 이 유산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교육과 복지로 쓰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미 실행 중입니다. 결국 숙자 씨는 소송을 철회했다. 언젠가부터 입버릇처럼 외우던 가족이잖아요 라는 말이 어쩐지 너무 작고 공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한편 재현 씨는 재단을 직접 찾아가 작은 현판 하나를 손수 걸었다. 김재호 장학재단 협력 고문 재현. 그날 수집 마을 아이들이 처음으로 새 교복을 마쳤다. 동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고인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당신 이름으로 제대로 무언가를 해봤네요. 그 한마디는 더 이상 설명도 변명도 필요치 않았다. 그리움, 고마움, 그리고 오랜 약속, 그 모든 감정이 농축된 단 한 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깊고 조용한 갈등은 마침내 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원 외곽, 작은 언덕 위. 아직 완공되지 않은 김재호 장학재단 건물 앞에서 동수 씨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철근 냄새와 먼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공사 차량의 진동, 그 속에 그는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손끝이 자꾸만 떨렸다. 오래전에 끝났다고 믿었던 마음속의 전쟁이 아직도 그의 안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재현 씨는 차에서 내렸다. 망설임이 길었다. 먼 발치에서 동수 씨를 바라보며 눈앞에 선 사람이 아버지가 전 재산을 남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가갔다. 아무 말 없이 벤치 끝에 앉았다.
둘 사이엔 조용한 바람 한 줄기만 흘렀다. 오랜 침묵 끝에 재현 씨가 입을 열었다. 그날 유 원장 듣고 참았어요. 회의실에서 소리 지르고 싶었죠. 왜 아버지가 제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동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그 양반 말 잘 못했어요. 감정 표현도 어색하고, 하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당신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재현 씨의 눈가가 흔들렸다. 정말요? 저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데요? 동수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그렇게 키워낸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순간 재현 씨의 목이 메었다. 그 말을 왜 직접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동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 아버지는 늘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 잠시 뒤 재현 씨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저 솔직히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뭔가 알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때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건물 안에서 새로 들어온 책상과 칠판을 보고 신이 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동수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한 것도 없어요. 그저 받은 걸 돌려주는 것뿐이죠. 재현 씨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흔들림이 있었지만 처음과는 달랐다. 그 안엔 혼란 대신 이해가, 의심 대신 믿음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해질 무렵 동수 씨는 장례식장 뒷마당에 심어둔 작은 나무를 찾았다. 고인이 생전에 여기 묻히면 이 나무 옆에서 쉬고 싶다고 말하던 자리. 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형, 들었죠? 이젠 다 괜찮아요. 나도 용서했고 그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약속 지켰어요. 끝까지. 그리고 그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이제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고통의 무게가 천천히 가벼워지고 있었다. 며칠 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조촐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학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였다.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지역 언론 몇 명이 자리했지만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러나 동수 씨는 무대에 서지 않았다. 마이크 앞엔 대신 진우 씨가 섰고 동수 씨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조명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우 씨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재단은 특정 인물의 기념이 아닙니다. 이 재단은 잊혀진 사람들의 이름 없는 헌신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동수 씨는 어떤 영광도 바라지 않았고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고인의 마음을 세상에 남기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기자석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었다. 그분의 신분이 청소부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진우 씨는 웃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을 쓸던 분이었죠. 하지만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고인과 함께 보냈고 누구보다 깊이 그의 삶을 들여다봤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다. 기자들은 메모를 멈추었고 플래시도 꺼졌다. 잠시 후
뒤편에서 조용히 일어나 단상으로 향하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동수 씨였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마치 몇십 년을 품었던 말을 꺼내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살아오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리란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분이 떠나며 제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제겐 전부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사람 하나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이곳이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손뼉을 쳤고 이내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그러나 동수 씨는 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자신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며 이 이야기는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수원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조용히 청소하던 그 노인이 마침내 세상에 이름을 남겼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에게 가치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다시 되묻게 하는 시작이 되었다. 재단 설립 이후 몇 달이 흐르자 수원시의 분위기엔 눈에 띄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장학재단은 기존의 기부와 후원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아이들과 직접 만나고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공간이 되어갔다. 학생들은 매주 재단을 찾았고 무료 독서 모임과 예술 수업이 자리를 잡았다. 학부모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곧 아이들의 달라진 눈빛을 보고 재단의 가치를 체감하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여전히 조용한 한 남자가 있었다. 동수 씨는 특별한 직책도 없고 강연 하나 하지 않았지만 매일 재단 건물 청소를 맡았다. 누군가 그에게 이젠 이런 일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하면 그는 항상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건 내 방식이야. 내가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방식? 그러던 어느 날 재단에서 주최한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그 자리에선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청소년들이 상장을 받았고 그 중엔 가정 폭력에서 탈출한 아이도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며 공부한 학생도 있었다. 수상자 중 한 명인 고등학생 소녀는 마이크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이곳은 제가 처음으로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라는 말을 들은 곳이에요. 이 재단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 말에 객석 곳곳에서 훌쩍임이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맨 뒤편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동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이 소식은 다시 언론에 퍼졌다. 하지만 이번엔 화제성 기사가 아니었다. 돈보다 사람, 글을 통해 다시 배우다 세상을 바꾼 조용한 손길, 장례식장의 노인이 아이들의 삶을 바꾸다 언론의 톤도 달라졌고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숙자 씨는 그 기사들을 보며 조용히 신문을 접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법률사무소를 찾지 않았고 대신 동수 씨 앞으로 편지 한 장을 보냈다. 그날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형도 당신이 자랑스러울 거예요. 당신은 받은 것을 갚은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편지는 짧았고 정제되지 않았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동수 씨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저 책상 위에 편지를 올려두고 다음 날도 평소처럼 걸레를 쥐었다. 재현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조용히 재단을 찾았다. 어떤 날은 회계 관련 자문을 해주기도 했고, 어떤 날은 그저 커피 한 잔을 놓고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품격을 느끼며 그 뜻을 함께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동수 씨. 그는 여전히 말이 적고 걸음이 느렸지만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당신 이름은 뭔가요? 동수 씨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냥 동수라고 불러. 그걸로 충분하단다. 그의 삶은 마침내 이름보다 더 깊은 의미로 기억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김제호 장학재단 건물 앞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 아래 벤치에 앉은 동수 씨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다. 맑은 하늘 아래 흩날리는 은행잎, 그리고 그 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그 순간 그는 마치 오래된 약속 하나를 완성한 듯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재단엔 이제 누군가 그를 모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기념비를 세우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그는 모두 사양했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야. 잠시 머물다 조용히 떠나는 사람이니까. 그는 여전히 새벽이면 가장 먼저 재단을 열었고 늦은 저녁이면 가장 마지막에 불을 껐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스스로의 몫을 다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걸레를 쥔 채 복도의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언제나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는 듯 했지만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을 땐 이미 손끝은 차가웠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그 사람답게 그는 마지막 인사도 없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고 특별한 안내도 없이 몇몇 아이들과 직원들이 모여 작은 꽃을 놓았다. 하지만 그를 기억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다. 아이들은 그를 재단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청소도구와 맨 그의 이름을 딴 작은 명패가 걸렸다. 동수함 세상은 당신의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그가 떠난 자리엔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 재단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말이 바뀐 것이다. 이곳은 누군가가 당신을 믿어준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는 곳이야. 그 누군가의 이름은 동수.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조용한 인생은 수많은 아이들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결국 유산은 돈이 아니라 남긴 마음이었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